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무현재단 대구경북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병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023년) 노무현재단 대구경북 지역위원회 하반기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9월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에 이어 오늘 강연은 시민민주주의와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주제로 연상옥 대기자님을 모시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쪽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큰 박수와 함께 연상옥 대기자님.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갖고 이래 높은 데는 반갑습니다. 변상욱 기자입니다. 언론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죄인된 입장인데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니까 상당히 부담스럽고 대개는 한 2시간 반, 3시간을 해야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대한 오해부터 몇 가지 좀 풀어야 될 거 있는데, 언론에서 특히 뉴스를 만들어서 보도하는 뉴스룸이라고 하는 제작 공간에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지적이고 합리적이고 사람들이 참 괜찮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런 쪽도 없거니와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을 리가 없죠. 언론사의 뉴스룸이라고 하는 것, 특히 방송사를 중심으로 설명드린다면 사실은 편견과 아집과 그 다음에 각종 자기만의 주장과 이념, 거기다가 돈 많은 사람 눈치, 권력자 눈치 보는 꼼수, 이런 것들이 막 엉켜가지고 아침 새벽부터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계속 충돌하고 눈치 보고 타협하고 담합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쭉 가다가 4시나 5시에는 주기되던 밤에도 끝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준비해서 8시, 9시 뉴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바쁘죠. 카메라 1번은 어디로 가고 중계차 3번은 어디로 가고 기자는 누가 나오고 분장은 어떻게 하고 옷은 뭘 입고 그 다음에 그래픽이나 자막 준비, 동영상 찾아야 저 바쁘니까 4시, 5시에는 끝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타협이라든가 또 힘 있는 사람이 눌러버린다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날의 뉴스가 짜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8시, 9시 뉴스를 보실 때 저까지 오기에 얼마나 숱한 다툼과 눈치와 꼼수들이 거기에 버무려져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봐야 되는데 뉴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입니다. 누가 어떤 식으로 만드는가 하는 시스템. 그것은 언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조직표가 있습니다. 위에 사장이 있고 부사장이 있고 밑에 본부장들이 쭉 있고 본부장 밑에 보도국장, 제작국장, 드라마국장, 연예국장, 국장들이 쭉 있죠. 다른 국장들은 본부장과 사장의 지시를 받지만 원칙적으로 모든 국장은 사장, 본부장의 지시를 안 받습니다. 보도국이 끝입니다. 기자들의 작업은 보도국이 끝이고 보도국장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고 그 위에 경영진은 기자의 인사라든가 배치, 그 다음에 돈, 공급 주는 거 이런 거 신경 쓰는 것이 경영진에 속하는 영역이고 보도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보도국장이 고민하는 게 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이제 깨지는 거죠. 왜냐하면 보도국장이 어떤 뉴스 작업의 최종 책임자라면 옛날에는 그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강물은 크고 힘세지만 우물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우물물은 강물하고의
역할이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강물은 우물물로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도 힘이 세고 다 직원들을 먹여 살리는 입장이지만 기자들이 하는 작업에서만큼은 여기서 건드릴 수 없고 침입할 수 없다라는 것이 불문율로 돼 있던 건데 이제 요즘 세상에서는 그게 깨지고 있는 거죠. 그 깨지는 얘기를 하자면 뭐 눈물 없이는 부를 수 없는 얘기들이 나온다마는 이게 이제 시스템입니다. 사장, 부사장, 본부장, 그 밑에 국장, 그리고 이제 정치부장, 경제부장, 사회부장, 기자들이 쭉 깔려 있는데 이건 이제 시스템입니다. 조직회를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문제는 메커니즘인 거죠. 누가 그 조직을 어떤 힘으로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어떻게 이해를 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지역의 언론들이 어렵습니다. 지역의 신문사들이 특히 어렵죠. 방송사가 어렵고 지역 방송이나 지역 신문이 어려우면 지역에 돈 많은 사람이 되게 그걸 사들입니다. 사들인 사람은 대개는 건설사죠. 지역에서 돈 많은 사람은 건설사 말고는 별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까 물어봤습니다. 대백은 없어졌죠 하니까 1년 전에 없어졌다고. 이렇게. 그렇죠. 지역에 나름대로 돈을 갖고 있을 만한 세력들이 이제 없습니다. 건설사 빼고는. 그래서 대충 우리나라에서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는 인터넷 신문을 다 합치면 사실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대충 6,500에서 7,000개 정도. 그 다음에 포털에 검색했을 때 여기는 언론사입니다라고 그 언론사의 이름이 뜨는 것 정도는 한 1,000, 1,200 정도는 되겠죠. 포털에서 그 언론사의 뉴스가 직접 등장하는 뉴스를 진짜 포털에 내보내는 언론사는 뭐 한 7, 80개에서 100개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늘 변하니까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문제는 그 80개, 100개의 언론사 중에 한 40개 정도는 건설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부동산 경기는 어떻게든 살리는 쪽으로 뉴스를 나갈 수밖에 없죠. 부동산 이제 확 떨어질 거니까 다들 뭐 준비하시고 포기하십시오. 이렇게 기사는 안 나갑니다. 역에서 저만큼 떨어졌어도 초역세권, 분양, 프리미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가고, 뭐든지, 어디가 뜬다, 핫해, 이러면서 부동산 경기를 계속 부추기는 쪽으로 모든 언론사의 기사들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언론사의 사주가, 대주주께서 이미 건설사의 회장님이시거나 하니까, 건설사는 돈도 안 벌리는 언론사를 왜 인수하는가? 짐작하시는 대로입니다. 제가 기자인데 어떤 건설사 회장의 비리를 잡았습니다. 막 기사를 쓰다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 양반은 저쪽 신문사의 회장님이시긴 한데 그럼 마음이 무거우시죠. 또 무거워지는 이유는 그러고 보니까 우리 회장님도 건설사 회장님인데 어느 날 우리 회장님이 걸리면 저쪽 신문사 기자가 그래 지난번에 니들이 우리를 업수위 여기고 하면서 이제 예의 타면서 칼을 꽂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피차 소음도 좋은 거라고 서로 간에 안 쓴다든가 대충 얼버무린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보험입니다. 보험으로 들어가는데 언론사를 사들이는 경우. 두 번째, 기자들을 깔아놓으니까 정보가 많은 거죠.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계획이라든가 환경과 관련된 이런저런 등등등 계획이든지 조례라든지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정보를 빨리 물어보니까 건설사 입장에서 영업하기가 참 좋고, 세 번째는 어떤 계획이 있을 때 그 계획을 우리 건설사의 사업에 뭔가 불이익을 준다거나 마땅치 않을 때는 슬쩍슬쩍 바꿀 수 있는 거죠. 고속도로도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데 아직도 웬만한 도로 같은 거야 좀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언론사를 인수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벌어진 일은 전자신문이라고 있었습니다. 전자신문이라는 게 있었는데 어떤 건설사의 회장님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재판에 들어가게 되고 복잡해졌습니다. 비리 때문에. 전자신문을 얼른 인수했습니다. 그 전자신문을 통해서 이런저런 걸 자기 홍보를 했는데 재판이 끝났어요. 이번에 팔렸습니다. 지지난주에. 끝났어요. 표현 가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계산이 빠른 거죠. 계산 잘하는 사람들을 따라가긴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건설사들이 이제 쭉 갖고 있습니다. 몇 개인지 세보진 않았는데 한 번은 제가 건설사들이 갖고 있는 언론들을 쭉 예를 들었는데 모 신문사가 전화를 했어요. 아는 후배가 국장급 후배가 선배님 너무 하셨습니다. 저희는 건설사가 갖고 있는 언론사가 아닙니다. 왜 아니야? 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배라든가 마루가는 회사는 건설사가 아니라는 거죠. 철근 콘크리트를 해야 건설사지 어떻게 저희는 창호 그다음에 알루미늄 샤시 전공인데 저희가 왜 건설사입니까? 항의를 하던데 그래서 제가 말을 바꿨습니다. 범건설자본이 갖고 있는 범건설자본이 갖고 있는 건 40, 50입니다. 근데 문제는 건설사에서 언론사를 인수했을 경우 여러 가지 이점은 있는데 언론사가 입안에 혀처럼 착착착 이게 마저 떨어져야 말하는 대로 착착 움직여줘야 좋은데 그게 어렵단 말이죠.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내 밑에 있던 부사장을 언론사에 기획실장으로 보낸다거나 뭐 SBS 같은 경우는 뭐 아예 아버님이 건설사 회장님이고 아드님은 방송국 회장님이고 이런 경우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건설사의 입김이 바로 언론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부에 사람을 막는다거나 아니면은 그 언론사에서 자기한테 충성을 다해준 사람을 나중에 퇴직할 때 자기 건설사를 끌어들여가지고 뭘 시킨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착착 잘 돌아가죠. 이것이 자본에 이제 예속되어 가는 언론의 한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언론에서 아까 시스템은 겉으로는 대충 드러나는데 메커니즘은 들어가 봐야 하는 거죠. 누가 실세인지 모릅니다. 누구 마음대로 언론사에서 언론 보도의 용조가 정해지고 방향이 틀어지고 하는가를 알려면 사실 거기 들어가 봐야 하는 거죠. 이게 어렵습니다. 왜 저 언론사는 항상 저렇게 보도할까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딱딱한 언론적인 얘기하면 좀 복잡합니다만은 조금만 하고 넘어가자면 언론을 뭔가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닌가? 라는 고민을 할 때 그 언론이라는 단어에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드린 대로 그 언론은 언론 사주의 언론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일하고 공급받는 언론인들의 언론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동아일보사, 조선일보사, 한겨레신문처럼 언론사로서의 언론을 얘기하는 건지 이 세 가지도 아니면 시민들이 스스로 움직여서 하는 시민 미디어 활동이나 미디어 시민들의 움직임을 언론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들을 모두 묶어가지고 시민 스스로가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서로 토론하면서 의견을 나눠서 어떤 공론의 장이나 민주주의적인 담론이 형성될 때 그 큰 언론을 광장을 언론이라고 불러야 될 건지 이제 이 고민인 거죠. 언론을 살립시다 하면은 어떤 언론을 살리자는 얘기인가 라고 할 때 아마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은 살리는 것이 민주주의에 가장 도움이 되는데 대개는 언론을 살리자 그러면 저 언론사들을 살려달라는 얘기인가? 지들이 한 일이 뭐가 있는데 이렇게 하고 아니면 그 안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는 언론인들을 살려야 되나? 이걸 말하는 겁니다. 복잡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을 개혁하고 언론을 살립시다 라고 할 때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살려야 되는 건 어느 걸 정말 살려야 되는데 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예전 같으면 언론사의 언론인들의 언론을 좀 살려주셔야죠 라고 얘기했을 텐데 제가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살린다고 살아날까? 어떨 때는 살아날까봐 걱정이. 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것들이 살아나면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어떨 때는 캄캄한 거예요. 얘기하면 참 진짜 눈물 없이 할 수 없는 얘기만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사 노조를 조폭이라고 부르셨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언이 나오고 나서 사흘 동안 대통령이 얘기하는 또는 여당이 얘기하는 건설사 노조는 조폭이나 다름없어라는 논리를 그대로 보도한 기사의 숫자를 셌을 때 452건인가가 나왔습니다. 사흘 동안에. 언론사가 많으니까요. 뭐. 그런데 반대로 대통령이 그렇게 야단을 쳤지만 실제로 거기서 받는 이런저런 뭐 조폭의 어떤 뜯어가는 비용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것들은 건설사 노조와 그 건설사와 협약을 해서 협약에 의해서 나오는 돈인데 그걸 어떻게 조폭이 뜯어갔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부당하지 않느냐라는 나름대로 건설노조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한 언론 기사 몇 건이었냐면 5건이었습니다. 452대 5 이렇게 되는데 결국 100대 1입니다. 100대 1. 100대 1을 뚫고 가야 노조 입장에서는 조금 평평한 운동장이 나오는 거예요. 언론의 운동장이 나온단 말입니다. 거기서 누가 옳고 그른 걸 따져야 되는데 100대 1을 뚫고 가려면 쉽지 않죠. 지금 같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면 100대 1을 뚫고 가느니 시민 미디어를 따로 이렇게 저렇게 많이 만드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는 것이고, 아니면 각 지역마다 정말 좋은 언론사들을 시민들이 골라서 도와주고 후원도 하지만 시민들이 직접 기사를 쓰거나 제보를 하거나 해서 시민과 언론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언론. 대표적인 예로 요새 고생을 합니다만 뉴스타파 같은 케이스죠. 그런 언론사가 하나씩 둘씩 마구 늘어나가지고 시민 미디어라고 하는 거대한 한 세력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일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론사의 언론들이 시민 미디어에 떠밀려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으로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언론은 혁신될까요? 개혁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언론이 혁신을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없지만 돈이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언론이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언론으로서의 가치, 저널리즘의 철학을 유지하면서 혁신에 성공한 거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사실 두 개밖에. 하나는 미국의 뉴욕타임스, 하나는 영국의 가디언스. 요 정도만 성공했지 뭐 어림도 없습니다. 그나마도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만 해도 엄청난 돈과 인력을 들여서 실패를 몇 번이고 한 다음에 가다듬은 게 지금 약간 성공한 거 정도거든요. 근데 한국으로 넘어오면 새로운 저널리즘 철학을 디지털에 맞추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독자를 유지하거나 시청자를 유지하면서 유튜브도 하고 방송도 하고 신문도 하고 인터넷 뉴스도 하고 또 다른 새로운 사업들을 펼쳐나가는 디지털 시대의 진짜 언론사로서의 모습인가를 연구하는 데만도 엄청난 돈이 들고 전문가를 또 투입해야 되고, 그 결과가 나오면 현실에 적응시키는데 뜩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득하니까 젊은 사람들을 더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과제를 맡겨야 되고, 그걸 평가해서 보고서가 나오면 그 평가대로 다시 수정해서 또 적용을 시켜보고 지락하면서 몇 번 해본 다음에 혁신이 완성되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언론사는 대한민국에 전혀 없습니다. KBS, MBC,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할 거 없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JTBC 뉴스 나오는 거 보셨죠? 예. 올해 500억 적자 벌써. 그래가지고 100명을 잘라야 된다는 건 그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기자 30명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기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정도의 정치를 갖고도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수백억 적자가 나는 마당에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여갖고 자기네 언론사가 어떻게 하면 고상하고 품위 있는, 그러나 새 시대에 발맞추는 언론사가 되겠는가를 고민할 수 있는 언론사는 없습니다. 또 하나, 언론사의 개혁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 박정희 정권 시대에는 그냥 말 안 들으면 또 마음에 안 드는 기사가 나가면 검은 지프차에 태우고 남산에 가서 몇 대 쥐어 박은 다음에 파스 발라주고 이렇게 집에 돌려보내는 스타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에 조선일보에서 일부 뜻있는 기자들이 머리띠를 메고 언론은 자유롭고 자기 책임과에서
국민들한테 헌신하는 것이지 어떻게 정권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대로 기사를 쓰겠냐.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자유민주 언론 선언을 했습니다. 찌푸차가 달려가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태워가지고 가기 전에 조선일보가 다 잘라버렸죠. 신문사가 더 발을 빨았어요. 그래서 조선일보는 격려를 받고 74년 다음 해에 갑자기 동아일보에서 또 기자들이 머리띠를 메고 자유민주언론 선언을 갖다 내놓으면서 정권이 언론을 침해하는 거에 대해서, 자유를 침해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했습니다. 근데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동아일보는 그때 정말 야당지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맞서는 제일 심각한 야당지였죠. 두 개였습니다. 동아일보, 부산의 국제신문. 아마 매일신문도 예전엔 야당지였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만. 그 동아일보는 조선일보처럼 이렇게 바로 정리를 못했죠. 그 어정쩡한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정부가 압력을 넣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동아일보에 들어오던 광고가 다 사라졌습니다. 허연 백지로 광고가 나가고 광고가 하나도 없는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깜짝 놀랐죠. 아, 이게 언론의 현실이구나 해서 국민들이 돈을 다 모아가지고 동아일보를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아일보에 서울시 무슨 동, 대구시 무슨 동에 사시는 아무개가 3만원, 만원, 5천원 이 광고로 이제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그걸 또 주소를 추적해가지고 또 그 이름, 그 주소를 추적해가지고 또 뭐라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대구 수성동에 뭐 김땡땡 이런 식으로만 나갔죠. 또는 그냥 거기에 이름 없이 구호만 한 줄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광고가 나가서 동아일보는 좀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때 상당수의 기자들이 잘려나갔죠. 그 다음에 12.12 쿠데타에 의해서 전두환 대통령 정부가 이제 50 군사정권으로 이제 세워지죠. 근데 그때 이제 전두환 정부는 언론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한 것 같습니다. 박정희 정권 스타일로 하면 너무 힘들고 반발도 거세고 하니까 틀을 다시 짜는 거죠. 틀을 짜는 것 중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언론사 숫자를 6분의 1 정도로 줄여버렸습니다.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마다 신문사는 딱 하나씩. 지금 같아서는 상상이 좀 안 되죠. 그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전일방송도 있고 방송사도 많은 데다가 각 광역마다 신문이 뭐 많으면 뭐 몇 개씩 되고 10개도 됐을 텐데 무조건 하나. 서울만 그때 한 7, 8개 됐던 것 같습니다. 무조건 광역에 신문은 딱 하나. 방송은 모두 통일. 지방에 있는 MBC 주식을 전부 다 걷어가지고 서울 MBC한테 갖다 주고 서울 MBC가 지방 MBC를 통제하고 정부는 서울 MBC만 통제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판을 짜고. 또 이제 기독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가 갖고 있는 방송사가 2개 있었는데 극동방송 같은 경우는 어차피 찬송가만 트니까 뭐 패스. CBS는 뉴스를 가지고 계속 깐죽깐죽대게 꼴보기 싫었는데 그때 CBS는 뉴스 기능을 박탈, 광고도 박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광고 수입이 한 50억 예산 중에 45억이 광고였는데 45억이 날아가 버립니다. 5억 가지고 버텨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기자를 뽑는 것 자체가 불법이죠. 보도가 금지돼 있으니까. 그래서 기자를 못 뽑게 되고 뉴스도 못하게 되고. 그때 뽑힌 기자가 접니다. 딱 한 명 뽑았는데 거기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신문지는 PD였습니다. PD. 네, 아침에 PD 교육받고 오후에는 기자 교육받고 아침에 PD 빨리 마치고 취재 나가서 원래 취재 다니고. 뭐 저랑 근데 공무원이 저랑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는 게 발각되면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기 때문에 참 쉽지 않았던 시절인데 그렇게 신분증 없는 기자 신분증 없는 기자로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신문사 방송사가 6분의 1로 줄었고 명단이 내려왔습니다. 평상시 하던 걸로 가서 이 인간들은 잘라. 기자 명단을 또 PD 명단을 주면서 이 인간들은 잘라. 자르는 김에 아예 넉넉히 잘라. 포함해서 이 친구들을 갖다 한 30% 잡으면 나머지 70% 더
니들이 얻고 싶은 명단을 만들어 잘라 이렇게 된 거죠. 언론사마다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일단 정치적으로 마음에 안 드니까 잘라라고 하는 명단에다가 이제 자를 사람은 없는 거죠. 평상시 비리가 있거나 비리 사실이 많은 기자를 거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 윗사람 말을 안 듣는 친구도 집어넣고, 저쪽에서 파악은 안 됐지만 이놈도 반골 기질이 강해 그러고 거기다 집어넣고 막 섞어가지고 이리저리 잘랐습니다. 그때 자른 게 그 공식 숫자로는 250몇 명인데 실제로는 한 1000명 잘랐다고 그럽니다. 1000명. 근데 계산이 잘못됐다는 거죠. 사실은 2000명이 맞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분간이 안 가요. 예를 들면 여기에 전혀 안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광주 5.18 항쟁이 있었는데 그때 밉보인 사람들은 뭐 무조건 그때 바로바로 잘라버렸는데 여기에 계산이 안 된 거거든요. 아예 이런 거라든가 등등등 여기저기서 별개의 사건들로 툭툭 잘려나가는 거와 전두환 정부가 모안사를 시켜서 자른 거하고 이 숫자를 갖다가 맞추려도 잘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저쪽에서 자르라고 명단 보낸 거와 언론사가 그때 작성했던 명단만 따지면은 한 300명에서 또는 이것저것 다 합치면 1000명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새롭게 나오는 거는 1000명 말이 안 되고 2000명이 맞다 이렇게 옥신각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계엄령이 끝났습니다. 다 합치면 결국 1972년 10월 유신서부터 전두환 정권이 언론 통제를 갖다가 완성하고 물러날 때까지 잘린 숫자는 한 1500 되는 거고 실제로 따진다면 2500이라는 주장이 되는 거죠. 어느 게 맞을지는 이제 조금씩 드러나겠습니다만 결국 1500, 2500 어느 거든 간에 그렇게 언론사가 다 무너져 내리고 나름대로 뜻있는 기자들 순서대로 잘린 거죠. 뜻있는 기자들 순서대로. 물론 남은 분들 중에서도 뭐 의기와 어떤 투쟁의 의지를 보이셨던 분들이 많긴 합니다만 일단 대들었던 분들 순서대로 잘린 건 분명한 거죠. 근데 기억하시죠? 나이가 대충 보시니까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때 전두환 정부 시절을 대표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3조 호황입니다. 장사 잘 됐습니다. 수출 엄청나게 잘 되죠. 금리 좋죠. 환율 좋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막 엄청나게 팔기 시작하는데 팔려면 광고를 해야 되는데 물건을 만들어서 경기가 막 엄청나게 폭발하듯이 커지면서 광고에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언론사가 6분의 1로 줄었으니까 광고 넣을 언론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KBS, MBC에 광고 한번 넣으려면요 새벽이나 한밤중에 있는 프로그램 껴팔기도 하고 이것까지 같이 사달라고 하고 뭐든 좋습니다. 9시 뉴스에 나갈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하면서 광고를 맡길 때니까 언론사로 돈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거기다가 또 갑근세 면제도 있습니다. 본봉 빼놓고 나머지 취재비 무슨 비해서 받는 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기자는 수수료, 전기세 다 감면 혜택이 있죠. 언론사에 대한 혜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년에 뭐 2번, 3번 공짜 해외여행도 가죠. 난리가 났죠. 또 촌지 또 봉투에다 뭐 착착착 월급 가지고 나오죠. 언론으로서는 해피했던 시절이죠. 그때가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박정희 정권 때의 언론은 권력에 굴종하는 조금 비굴한 언론이나 비겁한 언론이었다면 전두환 정권의 언론은 지배체제와 기득권 세력으로 한 발짝 쑥 들어간 언론인 겁니다. 그때부터 언론의 배에 기름도 끼기 시작하고 얼굴에 기름도 흐르면서 반질반질해지고 그러면서 그때의 기득권 체제의 맛을 봤던 또는 기득권 체제의 한 부분이었던 언론이 지금까지 쭉 이제 이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을 다시 가난뱅이와 처절한 투쟁을 계속할 수 있는 언론으로 되돌린다는 건 불가능한 그런 것이죠.